인사합시다. 아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이 격이 다른 클래스 부동산학개론 온리원 부동산학개론 강의하는 이종호입니다. 자, 오늘 이제 저와 첫 만남인데요. 35회 시험 대비 생초보 입문 강의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부동산학개론이라는 과목은 이제 공인중개사 6과목 중에서 거의 유일하게 계산 문제로 또 승부가 나는 과목이에요. 한 계산 문제가 8문제에서 10문제 정도가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좀 수리 영역이 숫자 파트가 약하신 분들, 이런 분들은 많이들 어려워하시는 것이 사실인데요. 저와 함께 아주 즐겁고 재미있게 합격의 그날까지 제가 여러분들의 합격에 든든한 동반자가 되어 드리겠습니다. 가장 적은 시간을 투자해서요, 가장 높은 점수, 가장 큰 효과를 여러분들 저와 함께 만들어 가보도록 합시다. 지금부터 부동산학개론이 쉬워집니다. 약속드리겠습니다. 일단 생초보 입문 강의는 총 8개 편으로 이제 우리가 구성을 하는데요. 1편은 이제 황재원 교수님한테 수업을 들으셨을 거예요. 총론 부분. 저는 총 3개 파트. 일단은 경제론, 그리고 정책론, 그리고 금융론, 감정평가론, 이렇게 4개 파트를 저와 함께 진행을 할 겁니다. 근데 이제 어떤 부분을 주로 좀 다루어 볼 거냐면요. 일단 기본적인 용어 정리. 그러니까 우리가 기본 이론, 또 핵심 이론, 기출 과정을 듣기 전에 반드시 요 단어들은 알고 들어오시면 참 좋다 하는 용어 정리 위주로 진행을 할 거고요. 그다음에 이런 부분들이 시험에서 어떻게 틀리게 나오는지, 틀린 지문 정리에 중점을 좀 두고 강의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가지입니다. 일단 반드시 알아야 될 핵심 용어 정리를 해드릴 거고요. 실제로 시험에 기출되었던 문제 중에서 물론 최근 출제에 영향해서 틀리게 나오는 기출 지문들을 보시면서 이렇게 배웠던 내용들이 이렇게 출제가 되는구나 라고 미리 한번 감을 잡아보는 그런 진행이 생초보 입문 강의의 핵심이다 하는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제2편 부동산 경제론에서는 어떤 걸 공부해야 되느냐면요, 유량이란 개념과 저량이란 개념을 일단 비교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유량, 저량 비교 정리하셔야 되고요. 2번째는 수요 법칙과 공급 법칙입니다. 법칙 2가지를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수요 공급의 출발입니다. 3번째는 이제 수요량의 변화와 수요의 변화. 한 번 더. 수요량의 변화와 수요의 변화. 이렇게 3글자, 2글자가 어떤 차이가 있는지 상당히 큰 차이가 있습니다. 2가지를 볼 거고요. 그 다음에 수요 공급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출제가는 거의 100% 보시면 됩니다. 대체재와 보완재라는 개념에 대해서도 정리를 하실 겁니다. 마지막으로 수요의 가격 탄력성까지를 우리 부동산 경제론 파트에서는 핵심 용어 정리로 진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더. 유량과 저량, 수요 법칙과 공급 법칙, 수요량의 변화와 수요의 변화, 대체재와 보완재, 수요의 가격 탄력성, 이렇게 5가지를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받으신 자료 한번 꺼내 보실게요. 첫 번째, 유량 개념과 저량 개념이라는 게 있는데, 유량은 일정 기간을 명시해야지 의미가 전달이 되는 명확해지는 그런 개념을 유량이라고 합니다. 영어 단어도 기억하셔야 됩니다. 영어로는 flow라고 합니다. flow. 저량이라는 것은 일정 시점에서 측정이 가능한 경제 변수들을 우리는 자량의 경제 변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요. 이거는 영어로 스톡이라고 합니다. 물론 영어가 시험에 출제가 되고 막 그러지는 않습니다만, 우리 시험에 딱 한번 수요와 공급은 일정 기간을 명시해야 되는 플로우 개념이다라고 해야 되는데, 수요와 공급은 일정 기간을 명시해야 되는 스톡 개념이라고 나온 적이 한 번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참고로 일정 기간은 뭐라고요? 유량 플로우, 일정 시점은 저량 스톡이다. 자, 그러면 일정 기간을 명시해야지 의미 전달이 되는 경제 변수들은 어떤 것들이 있느냐? 첫 번째는 임대료나 지대 같은 것들입니다. 임대료, 지대. 여러분들, 임대료나 지대는 부동산을 사용한 대가로 내어놓는 돈이거든요. 한 달, 1년, 2년 기간 동안에 사용하는 대가이기 때문에 당연히 유량 개념이 됩니다. 소득, 수익, 소비, 지출. 어떤 느낌이냐면 벌고 쓰는 것들, 벌었다, 쓴다 하는 것들은 다 유량 개념입니다. 그래서 우리 100만 원 버는 사람은 많이 벌어요, 적게 벌어요? 그러면 몰라요 라고 해야 됩니다. 100만 원을 이게 한 달 동안에 버는 월급인지, 외국은 주 단위로도 돈을 많이 주니까 한 주 동안에 버는 주급인지, 아니면 그럴 리는 없겠습니다만은 1년 동안에 버는 연봉인지가 나와줘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번다, 쓴다. 그러니까 소득, 수익, 소비, 지출 싹 다 기간이 명시돼야지 의미 전달이 명확해지는 유량 개념이 되는 겁니다. 주택 거래량, 얼마 동안의 주택 거래량인지 나와야 되니까 당연히 유량이고요. 국민 총생산,
우리 흔히 얘기하는 뭐 GNP, GDP 또는 뭐 1인당 국민소득 이런 하는 것들 있지 않습니까? 그죠? 요 앞에 암묵적으로 생략되어 있는 말이 1년 동안입니다. 1년 동안. 그래서 혹시 누가 우리나라 1인당 국민소득이 뭐 우리나라 1인당 국민소득이 한 3만 4천 불 정도 되지 않습니까? 4, 5천 불 되지 않습니까? 그죠? 일본을 넘어선다 만다 하는 얘기도 있는데 1인당 국민소득 3만 5천 불, 3만 4천 불 하는 것들 다 1년 동안입니다. 유량 개념이고요. 아직은 배우진 않았는데 부동산을 공급할 때는 두 가지 측면에서 공급을 얘기하는 겁니다. 신규로 생산하는 경우가 있고요. 신규로 생산하는 경우가 있고 기존에 있는 주택, 이미 만들어져 있는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가 있는데 부동산을 신규로 생산하기 위해서는 착공을 해야 됩니다. 완공을 해야 됩니다. 그 사이에 뭐가 필요? 건축 기간이 필요합니다. 우리 이것을 유량 개념이라고 부릅니다. 신규로 만드는 거, 생산하는 것들은 다 유량이다. 하나만 더 기억하신다면 뭐 요거는 참고로만 아직까지는 기억을 하셔도 좋아요. 장기. 자, 알프레도 마샬이라는 경제학자는요. 신규로 부동산을 만들 수 있는 충분한 기간을 뭐라 그랬냐면 장기라 그랬어요. 그러면 신규로 공급할 수 없을 만큼의 짧은 기간은 뭐가 되겠어요? 단기가 되겠지. 그래서 지금 이 시간부터입니다. 긴 기간, 장기, 짧은 기간, 단기 하지 마시고 신규로 공급할 수 있을 만큼의 충분한 기간, 장기. 신규로 공급할 수 없을 만큼의 짧은 기간, 단기. 이렇게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은 선생님 그럼 저걸 다 외워야 됩니까? 라고 하실 수가 있는데 안 외우셔도 돼. 안 외우셔도 되고 시간 조금만 지나면 임대료 지대, 벌고 쓰고, 주택 거래된 양, 그 다음에 국민 총생산, 신규로 만드는 생산, 그것이 가능한 장기는 유량이다라는 개념이 머릿속에 정립이 되실 겁니다. 이렇게 눈도장만 찍어 두시면 돼요. 저량은 일정 시점에서 측정이 가능한 변수인데요. 일단 첫 번째는요, 재고량입니다. 재고량. 자, 아까 신규는 제가 뭐라 그랬죠? 유량이라고 그랬죠. 근데 이미 만들어져 있는 주택은요, 시점에서도 공급이 가능합니다. 시점에서도 공급이 가능하다. 그래서 신규로 만드는 건 기간이 필요하지만 기존에 만들어져서 존재하고 있는 주택, 이걸 재고주택이라고 합니다. 재고는 시점에서도 공급이 가능하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미 만들어져 있는 주택은요, 도배장판만 딱 해버리면요, 특정 시점에서도 공급이 가능한 주택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두 번째는요, 자산이란 표현이 나옵니다. 자산. 자산은 누구와 누구의 합이냐면요, 자본과 부채의 합입니다. 내 돈을 뭐라 부르냐면 자본이라고 그래요. 남의 돈은 부채라고 하고요. 합쳐서 뭐 자산, 뭐 또는 뭐 경우에 따라서는 재산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어떤 느낌이냐면 아까 제가 일정 기간 동안에 번 거 뭐라 그랬어요? 유량. 일정 시점에서 쓴 거, 일정 기간 동안에 쓴 거 뭐라 그랬어요? 유량. 그러면 벌 거 벌어서 쓸 거 쓰고 특정 시점에서 축적되어 있는 거, 쌓여 있는 거, 남아 있는 것을 갖다 우리는 자산, 재산이라고 합니다. 이런 것들은 싹 다 저량으로 기억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한 번 더. 버는 거 뭐라 그랬죠? 유량. 쓰는 거 뭐라 그랬죠? 유량. 그래서 일정 기간 벌어가지고 쓸 거 쓰고 특정 시점에서 축적되어 있는 자산은 저량이다. 자산이 저량이면 자산을 구성하고 있는 자본과 부채도 저량이 된다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해하셨죠? 두 번째, 가치. 가치 하셔도 되고요. 가격 하셔도 되고요. 지가 하셔도 돼요. 토지 가격이 지가니까. 나중에 우리가 저 뒤에 가시면 굳이 가치라는 개념과 가격이라는 개념을 구분하는데 뭐 당분간은 가치와 가격은 동의어처럼 쓰셔도 됩니다. 그럼 가격 가치가 뭐냐? 특정 시점에서 부동산과 화폐가 교환된 대가를 우리는 가격, 가치, 지가라고 합니다. 시점에서 부동산과 화폐가 교환된 대가를 가격, 가치, 지가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정 기간 부동산을 사용한 대가가 임대료 지대라면 특정 시점에서 부동산과 화폐가 교환된 대가를 가격, 가치, 지가라고 했으니까 이거는 뭐다? 저량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주택 보급률. 자, 우리나라 주택 보급률이 몇 프로입니까? 라고 얘기를 할 때는요, 반드시 뭐가 나와줘야 되냐면요, 시점을 찍어줘야 됩니다. 왜 보급률은 시점을 찍어줘야 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제가 하나만 더 추가해 드릴게요. 인구. 자, 인구는 지금도 새 생명은 어딘가에서 태어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지금도 어떤 누군가는 돌아가시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새 생명이 태어나고 돌아가시고 계시고 뭘 찍어줘야지? 시점을 찍어줘야지 인구는 명확한 의미 전달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인구 통계는요, 중국 인구가 14억이다 이런 통계는 없다는 거지. 예컨대 2023년 현재 중국 인구는 얼마냐 이런 식으로 시점을 찍어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것을 주택에다가 그대로 의인화해서 기억을 한번 해보시면 좋습니다. 자, 지금도 재개발 재건축 때문에 아니면 노후 불량한 주택들은 멸실되고 철거되는 주택들이 존재할까요? 아닙니까? 그죠? 사람으로 치면 사망이요. 오케이. 그리고 지금도 새롭게 태어나는 신규 주택들, 신축되는 주택들이 존재할 거 아닙니까? 그죠? 사람으로 치면 출생. 그러면
지금도 허물어지는 주택, 없어지는 주택도 있고 새롭게 신축이 돼서 태어나는 주택들도 있다면 주택 보급률 같은 경우도 똑같이 시점을 찍어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으로 치면 인구요, 주택으로 치면 보급률 같은 거요. 이런 것들은요 시점을 찍어줘야 의미 전달이 명확해지는 절약 개념이다. 하나만 더 할게요. 통화량. 이건 좀 조심하셔야 돼요. 통화량은 be careful please. 오케이? 통화량은요 특정 시점에서 한 국가의 화폐 총액을 통화량이라고 그래요. 한 번 더. 특정 시점에서 한 국가의 화폐 총액을 통화량이라고 합니다. 통화량. 시점이 나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아무 생각 없이 통화량 그러면 왠지 유량 같다고 하는 수험생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왜 통화량이 유량이라고 생각하세요? 그러면 이유는 없대. 이유는 없고 왠지 오늘은 왠지 통화량은 유량 같다.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 자격시험에서는 정말 조심하셔야 되는 겁니다. 왠지 유량 같은 통화량 같은 것들은요 막 흘러주는 것 같고 막 그렇지. 그런데 이런 것들은 특정 시점에서 화폐 총액이기 때문에 절약 개념이다라고 기억을 하시는 겁니다. 계속 갈까요? 단기. 아까 알프레드 마샬이라는 경제학자는요 신규로 공급이 가능한 충분한 기간을 뭐라 그랬고 장기라고 했고, 신규로 공급할 수 없을 만큼의 짧은 기간을 뭐라고 한다 그러면 단기가 되겠지. 신규 공급이 안 되는 기간이 단기예요. 그럼 단기에는 부동산을 신규로 공급할 수가 없고, 공급한다고 해봐야 기존에 만들어져 있는 오케이 재고주택만 공급하는 겁니다. 그 단기에는 신규로 공급할 수 없을 만큼의 짧은 기간이니까 신규 공급은 안 돼. 그럼 단기에는 뭐만 공급이 돼? 기존에 만들어져 있는 재고주택만 공급이 된다는 거지. 근데 시험은 뭐만 공부할 거냐면 이것만 공부할 거예요. 절약만. 그래서 앞으로 유량은 개념만 살짝 잡아 놓으시고요. 절약을 완벽하게 정리하신 다음에 이거 말고는 싹 다 뭐다? 유량이다. 이렇게 공부하시는 게 더 좋아요. 이렇게 두 개씩 비교할 때는요. 하나를 완벽하게 정리하시고 나머지는 싹 다 그 외 이렇게 처리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암기할 때는요. 이렇게 한번 남겨 볼까요? 자, 저한테 부동산학을 배우시면요. 저한테 배우신 제자들도 부동산학 개론의 달인이 될 수 있습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대개. 그래서 제자가 이종한테 부동산학을 배우시면 제자가 보통 달인이 된다. 제자가 보통 달인이 된다. 제자가 보통 달인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제자가 보통 달인만 하시면 어떻게 돼? 이 제자가 보통 달인이 유량인지 절량인지 몰라. 그래서 암기할 때는요. 저 제자가 뭔 제자가? 저 제자가 희열 제자 아니야. 희열 제자. 오브데열 제자. 오브데열 제자. 오브데열. 저 제자가 보통 단일이 된다.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누가 어떻게 된다고요? 저 제자가 보통 단일이 된다. 저량에는 제가 뭐야? 재고, 자산, 가치, 보급률, 통화량, 단기, 인구. 딱 이렇게 한 7개 정도만 좀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 제자가 보통 달인. 자,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저 제자가 보통 달인. 따라하고 계신가요? 안 하고 있죠?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하자는 대로 합시다. 지금부터 부동산학 개론이 그러면 쉬워집니다. 다 하실 건가요, 그러면? 오케이. 한번 해보자. 오케이? 오케이. Not here 제자, but over there 제자. 저 제자. 어떻게 해요? 저 제자가 보통 달인. 오케이. 저 제자가 보통 달인이 된다. 제가 뭐예요? 재고. 자는 자산. 가는 가치. 보는 보급률. 통은 통화량. 단은 단기. 이는 인구.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31회 때 나왔던 틀린 기출. 이거 뭐 OX 할 필요 없어. 제목이 뭐야? 틀린 지문이면 틀린 지문. 무조건 X야. 왜 X인지 지금부터 밝혀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싹 다 유량 경제 변수에 해당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여기 보니까 노동자의 소득. 유량 맞아요. 가계 소비 쓰는 거 유량 맞습니다. 신규주택 공급량. 유량 맞는데. 자산. 오케이. 통화량. 오케이. 자본. 오케이. 이런 것들은 싹 다 절량이 되겠죠. 요거 3개 때문에 X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자가 할 때 자산, 보통 할 때 통화량, 제자가 할 때 자본. 여러분들 자산은요 누구와 누구의 합이기 때문에 내 돈, 자본과 남의 돈, 부채를 합쳐서 자산이라고 합니다. 자산이 절량이면 자산을 구성하고 있는 자본과 부채도 당연히 절량이다.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유량은 굳이 암기하지 마세요. 굳이 암기하지 마시고 뭐 저런 것들이 유량이다 정도만 가볍게 한번 눈으로 도장만 찍어 주시고요. 오브 데어 제자, 저 제자가 보통 달인, 저 제자가 보통 달인이 절량이며 제자가 보통 달인의 내용을 달 수 있어야 됩니다. 재고, 자산, 가치, 보급률, 통화량, 단기, 인구 이렇게 한번 연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생초보 강의에서는요 유량 개념과 절량 개념은 완벽하게 정리를
클리어 하신 거예요. 오케이. 유량과 저량, 지문, 틀린 지문까지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두 번째는 수요 법칙과 공급 법칙입니다. 우리 수요 공급 이론에서 법칙이란 말을 띄우지 않습니까? 그죠? 한 번 더. 수요 공급 이론에서 법칙이란 말을 띄우면 항상 이렇게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PQ, PQ, PQ. PQ가 법칙입니다. P는 프라이스, 가격을 얘기하는 겁니다. 가격. 근데 수요 공급 이론에서는 가격 대신에 임대료, 잘 쓰는 말은 아닌데 임대료와 동요처럼 씁니다. 가격과 임대료를 동요처럼 씁니다. 앞으로 제가 균형 가격과 같은 말이 뭐예요? 그러면 균형 임대료 하시면 됩니다. 수요의 가격 탄력성과 똑같은 말이 뭐예요? 그러면 수요의 임대료 탄력성 하시면 됩니다. 가격을 상승시키면 같은 말이 뭐예요? 그러면 임대료를 상승시키면 하시면 됩니다. 가격과 임대료는 같은 말인데 일단은 가격만 기억하셔도 돼요. 프라이스 가격. Q는 두 가지 Q가 있습니다. 퀄리티의 Q가 있고요. 퀀티티의 Q가 있는데 퀄리티는 질이고요. 퀀티티는 양입니다. 여기서는 퀀티티입니다. 여기서 Q는 뭐라고요? 퀀티티. 퀀티티는 양입니다. 자, 근데 Q 뒤에다가 D를 붙이면 디맨드, S를 붙이면 서플라이가 됩니다. 서플라이. 디맨드는 뭐예요? 수요. 서플라이는 뭐예요? 공급이죠. 그래서 가격과 양은 양인데 가격과 수요량 사이의 관계를 따지는 법칙을 수요 법칙이라고 하고요. 가격과 공급량 사이의 관계를 따지는 법칙을 공급 법칙이라고 합니다. 여기 뒤에서 짬뽕이 되면 절대로 안 돼서 미리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법칙은요. 무조건 누가 먼저 변해야 되냐면 가격이 먼저 변해야 됩니다. 자, 다시 수요가 변할 때 가격이 변하거든요. 근데 그건 법칙이 아니야. 나중에 우리가 균형의 이동에서 다루는 내용이고요. 가격이 올라가고 내려갈 때 수요량이 어떻게 변하느냐를 따지는 것은 수요 법칙이고 가격이 변할 때 공급량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따지는 법칙을 공급 법칙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독립변수, 종속변수란 말은 차치하고라도요. 원인, 결과는 반드시 구분하셔야 됩니다. 인과관계. 누가 원인이 되어서 가격이 원인이 되어서 무엇이 변한다. 양이 결과적으로 변한다. 이것만 법칙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제 입에서 법칙이란 말이 뜨면 수요 법칙이고 공급 법칙이고 간에 법칙이란 말이 뜨면 여러분들 입에서 PQ의 관계를 법칙이라고 합니다. 라는 말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제 입에서 법칙 나오면 여러분들은 뭐예요? PQ. 법칙은 PQ. 법칙은 PQ를 외쳐주시는 겁니다. PQ. PQ가 반대로 움직이는 경우가 있고요.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반대로 움직이는 경우가 우리는 세 글자로는 반비례 관계, 한 글자로는 역의 관계, 부호로 치면 마이너스, 그래프상에 옮기면 우하향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하향. 우하향 먼저 좀 알려드릴 거예요. 반대로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는 경우라도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정비례 관계. 정비례 관계는 정을 떼도 돼요. 비례 관계라고 합니다. 비례 관계. 한 글자로는 정, 부호로는 플러스, 그래프상에 표시하면 우상향한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자, 그러면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법칙은 PQ의 관계라고 했으니까 누구랑? 가격과 수요량의 관계가 어떻게 움직이더라? 반비례로 움직이더라. 한 글자로는 0 마이너스, 그래프상에 옮기면 우하향이 됩니다. 정리를 한번 해볼까요? 오케이. 자, 가격이 상승합니다. 비싸요. 사요, 안 사요? 안 사요. 수요량이 감소됩니다. 그러니까 비싸면 안 사. 이게 수요 법칙입니다. 그럼 싸면, 가격이 하락하면 싸면 사. 이게 수요 법칙이라고요. 비싸면 안 사고 싸면 사는 게 수요 법칙입니다. 자, 여러분들 이마트 갔어요. 이마트 갔더니만 휴지, 두루마리 휴지가 원래는 한 3만 원 줘야 되는데 1 플러스 1 행사를 하는 겁니다. 하나 15,000원이야. 원래 3만 원짜리인데 15,000원이야. 그러면 저기 두루마리 휴지를 갖다가 카트에다가 이만큼 담아옵니다. 와이프가 깜짝 놀라서 묻습니다. 이거 왜 이렇게 많이 샀어? 왜 이렇게 많이 샀어? 싸서. 싸면 많이 사. 휴지를 사러 갔어. 사러 갔는데 휴지가 비싸. 1 플러스 1 행사가 어제까지는 했었는데 오늘 안 하는 거야. 그러면 안 사. 휴지 사러 가서 삼겹살 사오는 거야. 비싸면 안 사고 싸면 사는 게 시험에 나오는 문장으로 바꾸면 가격이 상승하면 수요량이 감소하고요. 가격이 하락하면 수요량이 증가되는 것을 무슨 법칙? 수요 법칙이라고 합니다. 공급 법칙은 자 갑니다. 가격과 공급량 사이 관계입니다. 공급량 사이 관계. 자, 가격이 상승합니다. 자, 공급자들은요 수요자들과는 전혀 다른 생각을 합니다. 자, 돈 되면 가격이 상승해서 돈 되면 팔고 가격이 하락해서 돈 안 되면 안 팔고 돈 되면 팔고 돈 안 되면 안 팔고를 갖다 우리는 공급 법칙이라고 합니다. 가격이 상승하면 같은 방향으로 공급량이 증가되고요. 가격이 하락하면 같은 방향으로 공급량이 감소됩니다. 가격과 공급량 사이의 관계는 무슨 관계?
비례관계. 한 글자로는 정, 보로는 플러스, 그래프상에 표시하면 우상향하는 관계로 표시가 됩니다. 그래서 마음의 준비를 하시고요. 제가 앞으로 법칙 그러면 손가락, 자, 오른손으로 통일합시다. 자, 여러분들 이런 거 싫어하는 분들도요. 자, 저랑 재밌게 즐겁게 공부하기 위해서 한번 해보시는 겁니다. 요거는 나중에 안 하신 걸 후회할 겁니다. 한번 해봅시다. 자, 오른손으로 통일해서 검지와 중지를 꺼냅니다. 검지와 중지. 검지 알죠? 중지 알죠? 자, 오른손으로 꺼내서, 자, 법칙 준비 그러면 의 이렇게 하시고 의 이렇게 하는 거야. 그렇지. 오케이. 법칙 준비 그러면 의 하시고 PQ 이렇게 합니다. 한 번 더. 법칙 준비 의 PQ 이렇게 합니다. 법칙은 P와 Q의 관계인데 PQ가 이렇게 반대로 움직여요. 반대로 가격이 상승하면 수요량이 감소되고요. 가격이 하락하면 수요량이 증가됩니다. 가격과 수요량 사이에는 비싸면 안 사고 싸면 사고 하는 반비례 관계가 성립을 하니 우리 이것을 수요 법칙이라고 합니다. 좋아요? 네. 공급 법칙은 돈 되면 팔고요. 돈 안 되면 안 팔아요. 가격과 공급량 사이의 관계는 비례 관계가 성립을 합니다. 이걸 또 우리 무슨 법칙? 공급 법칙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비싸면 안 사고 싸면 사는 가격과 수요량 사이의 반비례 관계는 수요 법칙. 가격과 공급량 사이에 같은 방향으로 움직입니다. 돈 되면 팔고 돈 안 되면 안 팔아요. 가격이 상승하면 공급량은 증가되고요. 가격이 하락하면 공급량은 감소되는 비례 관계를 공급 법칙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 저한테 부동산학을 배우신 분들은요. 법칙 준비 그러면 의, PQ 해주시고요. PQ가 반대로 움직여요. 수요 법칙. PQ가 비례로 움직여요. 공급 법칙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 물어요. 가격이 상승하면요. 그럼 수요량은 감소됩니다. 반대로 움직이니까. 가격이 하락하면요. 수요량은 증가됩니다. 반대로 움직이니까. 공급 법칙 갈까요? 가격이 상승하면요. 공급량은 증가됩니다. 가격이 하락하면요. 공급량은 감소됩니다. 가격과 공급량 사이에는 무슨 관계예요? 그러면 비례 관계예요.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한번 해보자. 법칙 준비. 의, PQ. 수요법칙이요. 요래. 하고 있나? 요래. 공급 법칙. 이렇게 요래. PQ가 요래 움직이면 수요 법칙이고요. PQ가 요래 움직이면 공급 법칙이라는 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여기서는요. 틀린 지문 가면 틀린지 무조건 X야 답은. 이 가격하고 공급량 사이 관계를 얘기하고 있네요. 가격과 공급량 사이 관계. 그럼 공급 법칙입니다. 법칙 준비. 의, PQ. 공급 법칙은 요래. 같은 방향으로 움직여야 돼. 그래서 가격이 상승하면 돈이 되기 때문에요. 공급량은 증가된다라고 해야 되는 겁니다. 가격이 상승했을 때 수요량은 반비례이기 때문에 감소합니다만은 가격이 상승하면 돈이 되기 때문에 공급량은 증가된다. 그래서 법칙은 PQ로 이렇게 움직이면 수요 법칙, 이렇게 움직이면 공급 법칙 하셔도 되고요. 비싸면 안 사, 싸면 사가 수요 법칙. 돈 되면 팔아, 돈 안 되면 안 팔아. 이게 공급 법칙인데 돈이 된대요. 그럼 팔아야지 공급량은 증가된다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수요 법칙은 가격과 수요량 사이의 원인이 가격이라고 항상 그랬습니다. 가격과 수요량 사이의 반비례 관계. 공급 법칙은 가격과 공급량 사이의 비례 관계. 반드시 기필코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케이. 그러면 세 번째 테마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세 번째 테마는 수요량의 변화와 수요의 변화라고 되어 있습니다. 수요량의 변화와 수요의 변화. 자, 마음의 준비를 좀 하시죠. 수요량은 세 글자고요. 수요는 두 글자입니다. 수요량을 변화시키는 원인과 수요를 변화시키는 원인이 조금 다릅니다. 수요량을 변화시키는 원인은 해당자와의 가격이고요. 얘는 곡선상에서 점이동합니다. 수요의 변화는 해당자와 가격 이외의 것들이 변합니다. 얘는 곡선 자체가 움직입니다. 곡선 자체가. 그럼 지금부터 하는 얘기를 좀 잘 듣고 한번 이해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마음의 준비를 하시고 한번 개념 정리를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알프레드 마샬이라는 경제학자, 우리 경제학에서는 상당히 유명한 학자인데요. 세로 축에다가는 가격을, 가로 축에다가는 양을 넣습니다. 물론 여기서 양은 수요량입니다. 그래서 PQ의 관계가 우리 수요 법칙이라고 아까 했었던 거 기억나시죠? 그죠? 예. 가격이 100원이에요. 가격이 200원이에요. 가격이 300원이에요. 양은 10개, 양은 20개, 양은 30개 이렇게 만들어 놓겠습니다. 그리고 점을 갖다가 제가 몇 개? 9개를 찍어 드리겠습니다. 이 9개는요 앞으로는 안 찍어드려요. 생초보니까, 우리 완전 생초보니까 내가 해드리는 거예요. 자, 이 중에서 마음에 드는 점을 갖다가 앞에서 배우신 수요 법칙에 입각하여 한번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격이 100원 하면 10개, 20개, 30개 중에 몇 개 사실 거예요? 그러면 30개 살 거예요. 이렇게 하시면 돼요. 싸면 제일 많이 산다는 게 수요 법칙이거든. 30개. 오케이. 200원 할 때는 몇 개 사실 거예요? 그러면 20개만 살 거예요. 이렇게 하시면 돼요. 가격이 200원 할 때는요, 양을 좀 줄이셔야 돼요. 가격이 300원 할 때는 10개, 20개, 30개 중에 몇 개 사실 거예요? 그러면 10개만 살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셔야 됩니다. 양을 제일 줄이셔야 됩니다. 가격과 수요량 사이의 관계를 우리는 무슨 법칙이라고 하냐면 수요 법칙이라고 하고요. 걔를 연결한 곡선,
연결한 곡선을 우리 디맨드 커버, 원래는 곡선인데 제가 여러분들 이해하기 쉽도록 직선으로 표현해 드릴게요. 디맨드 커버라고 해서 이걸 수요 곡선이라고 합니다. 자, 방금 제가 보여드린 게 그 유명한 수요량의 변화예요. 수요량의 변화. 자, 그럼 수요량의 변화는요, 뭐가 변해서요? 해당제와의 가격이 변해서요. 해당제와의 가격이 변해서 여기 있던 점이 여기로 이동하고요, 여기 있던 점이 여기로 이동을 합니다. 이렇게 곡선상에서 점만 이동하는 거예요. 곡선을 벗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곡선상에서 점만 이동하는 것을 우리는 수요량의 변화라고 부릅니다. 오케이? 가격은 가만히 있고 가격이 변해서, 죄송합니다. 가격이 변해서 수요량이 변하는 것을 수요량의 변화라고 하고요. 절대로 곡선을 벗어나지 않고 곡선상에서만 점이 이동하는 것을 수요량의 변화라고 한다. 그런데 지금부터 하는 얘기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가격이 200원 할 때 수요량이 몇 개라 그랬어요? 아까 20개라 그랬어요. 근데 저는 지금 가격 200원을 바꿀 생각 없어요. 가격 200원 고정시켜 놓습니다. 같은 가격 200원 라인에서 사람들 소득이 증가해 버렸네. 소득이. 그럼 수요량은 20개였던 게 몇 개가 되지? 30개가 되지. 소득이 증가되면 많이 살 수 있으니까. 그럼 가격이 가만히 200원 가만히 있는데 소득이 감소돼 버립니다. 10개밖에 못 사게 됩니다. 이번에는 인구 한번 해볼까? 인구가 많아지면 같은 가격 200원 라인에서 20개에서 몇 개? 30개. 인구 감소되면 20개에서 10개. 부동산에서는 정말 또 중요한 게 하나 있는데 그게 바로 금리입니다. 뭐라고요? 금리. 금리가 싸지면요, 20개에서 30개로. 금리가 비싸지면 20개에서 10개로 변합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요것만 쭉 연결하게 되면요, 요런 게 나온다. 요런 게 나온다. 요런 게. 요거 갖다가 이제 우리는 무엇의 변화라고 부르냐면 수요의 변화, 수요의 변화라고 합니다. 방금 제가 소개해드렸던, 자, 갑시다. 소득, 인구, 금리 이런 것들은요, 가격이 아니에요. 가격이 아니에요. 가격 이외의 것들입니다. 이런 것들이 변해서 곡선이 벗어나서 점이 찍힙니다. 아까 곡선상에서 점이 찍히는 게 아니라 벗어나서 점이 찍히는 것을 우리는 수요의 변화라고 부르는 겁니다. 가격 이외의 요인이 변화해서 곡선 자체가 이렇게 이동하는 것을 수요의 변화라고 합니다. 이때 항상 우측으로 가면 수요가 증가했다 그러고요, 항상 좌측으로 가면 수요가 감소했다 그래요. 우측이 뭐라고요? 증가. 좌측이 뭐라고요? 감소.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곡선상에서 1번으로 가면 수요량이 증가되는 거고요, 곡선상에서 2번으로 가면 수요량이 감소되는 겁니다. 1번, 2번은 무엇의 변화라고요? 수요량의 변화라고요. 근데 3번, 4번. 4번. 요거는 무엇의 변화라고요? 수요의 변화라고요. 수요 변화. 수요 변화는 곡선 자체가 이렇게 우측이나 좌측으로 움직이는 건데, 시험에 나올 때는요, 여기 우측으로 갈 때는 우상향으로 이동했다, 좌측으로 갈 때는 좌하향으로 이동했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만은 아직까지 거기까지는 가지 말고요. 자, 곡선상에서 해당제와의 가격이 변해서 수요량이 변하는 것은 수요량의 변화고, 해당제와 가격 이외의 요인이 변해서 곡선 자체가 움직이는 것은 무엇의 변화다? 수요의 변화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아파트라고 예를 들겠습니다. 아파트 수요량을 변화시키는 원인은 뭐야? 그러면 아파트 가격 하시면 돼요. 어떻게 움직여? 그러면 곡선상에서 점만 움직여요? 이렇게 하시면 돼요. 아직은 몰라도 좋은데, 하향으로 가면 오른쪽 갔으니까 증가. 항상 오른쪽이 증가라 그랬어. 상향으로 가면 왼쪽으로 갔으니까 감소하시면 돼요. 그런데 아파트 가격 말고 나머지 것들, 아파트 가격 이외의 것들이 변하면 무엇이 변합니까? 계속 갖겠습니다. 아파트 가격 이외의 것들이 변하면 무엇이 변합니까? 지금 가격 이외의 어떤 것들이 있는데요, 제가 쭉 한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득, 선호도, 인구, 가격 예상입니다. 예상. 대체재 가격, 보완재 가격, 금리, 거래세, 뭐 이런 것들이 쭉 있습니다. 근데 아직까지는 그까지 공부하지 마시고, 아파트 가격 말고 나머지 것들이 변해서 아파트 수요량이 변하는 것은 무엇의 변화다? 수요의 변화인데, 곡선 자체가 우측이나 좌측으로 이동하는 겁니다. 3번이나 4번으로. 그래서 지금 이 시간부터 그래프를 한 번 더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좀 어렵죠? 네, 생초보인데 그래도 너무 생초보 하면 안 돼. 아무도 안 들어. 조금 그래도 약간 난이도를 좀 주겠습니다. 들은 자와 안 들은 자의 차이를 좀 만들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종호의 생초보 특강, 입문 특강을 들으신 자와 안 들으신 자 차이를 만들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자, 세로축은 가격이고 가로축은 양인데, 이게 수요 곡선입니다. 그죠? 이게 1번으로 움직이는 경우가 있고요, 2번으로 움직이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이제 똑같이 3번으로 움직이는 경우가 있고요, 4번으로 움직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이제 제가 1번이 뭡니까? 2번이 뭡니까? 3번이 뭡니까? 4번이 뭡니까? 이렇게 묻겠습니다. 1번은 수요량이 변화예요. 2번도 수요량이 변하고, 3, 4번은 수요의 변화입니다. 1번은 수요량이 증가된 거고요, 2번이 수요량이 감소된 거예요. 어떻게 알았어요? 곡선상에서 움직이니까. 곡선을 벗어나지 않으니까. 3번은 수요가 변하고요, 4번도 수요가 변합니다. 어떻게 알았어요?
곡선이 움직였으니 곡선 자체가. 증가는 오른쪽 우상향으로 움직이고요. 감소는 좌측으로 좌하향으로 움직이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연필 한번 꺼내 보실래요? 연필 꺼내셨어요? 연필심이 아래로 가게 우하향으로 좀 만들어 주세요. 그러니까 이렇게 예, 우하향 만드셨어요? 예, 만드셨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만드신 게 이게 수요 곡선이야. 그리고 1번 잡아 수요량 증가, 2번 잡아 수요량 감소, 3번 밀어 수요 증가, 4번 당겨 수요 감소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수요량 증가, 수요량 감소, 수요 증가, 수요 감소 1, 2, 3, 4를 제가 보여드릴 겁니다. 한 번에 훅 지나가니까 잘 봐야 됩니다. 자 보세요. 우하향으로 연필로 이렇게 우하향을 만들어 주고요. 1번, 2번은 수요량 증가, 수요량 감소, 3번, 4번은 수요 증가, 수요 감소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우리 신나게 1, 2, 3, 4 한번 해볼까? 하지 말까? 해볼까? 오케이. 1. 수요량 증가, 2. 수요량 감소, 3. 수요 증가, 4. 수요 감소. 오케이? 한 번만 더 강조하겠습니다. 수요량을 변화시키는 원인은 무엇이라 그랬습니까? 해당자와의 가격밖에 없는 거고요. 수요를 변화시키는 원인은 뭐 소득, 선호, 인구, 금리 같이 가격 이외의 것들이다 하는 것을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쯤 되면 이제 정리를 하실 수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프를 한번 그려볼게요. 세로축이 가격이고요. 가로축이 양일 때 수요 곡선은 어떤 모양을 하고 있다? 우하향하는 모양을 하고 있다. 우측으로 가면서 점점 내려오는 모양. 이게 수요 곡선입니다. 별게 아니야. 우하향은 이게 수요량입니다. 근데 1번으로 가는 것은 수요량 증가고요. 2번으로 가는 것은 수요량 감소입니다. 여기다가 제가 한번 써볼게요. 수요량 증가는 1번으로, 수요량의 감소는 2번으로. 읽을 때는 하향이동, 상향이동을 읽어요. 수요의 증가와 수요의 감소는요, 이렇게 3번, 4번을 적어놓겠습니다. 3번 하고요, 4번 하고요. 3번은 증가는 우상향이동이라고 하고요, 감소는 좌하향이동이라고 하는데, 이건 나중에 자동으로 되니까 우리는 곡선이 우측으로 가면 수요가 증가된 거고, 곡선이 좌측으로 가면 수요가 감소한 거다. 여기까지만 정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총정리를 해드리면, 해당지의 뭐가 변해서요? 가격이 변해서요. 곡선 상에서만 이제 점이 이렇게 여기 있던 점이 여기로, 여기 있던 점이 여기로 이동하는 것은 수요량의 변화라면, 해당제와 가격 이외가 변해서요. 곡선이 움직인다고 기억하시면 돼요. 곡선이 그냥 곡선 상에서 움직이는 게 아니고 곡선이 아예 움직여 버리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우리의 수요의 변화인데, 증가는 우측으로 가고요. 곡선이 감소는 좌측으로 간다라고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거 가지고 틀린 지문을 한번 만들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파트 담보대출 금리가 하락하면요, 수요량이 변하고 곡선 상에서 상향 이동하게 된다. 아유,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금리는요, 뭐로 봐야 되냐면 가격 이외로 봐야 됩니다. 가격 말고 나머지 것들. 그럼 이거는 수요량의 변화가 아니라 수요의 변화라고 봐야 되고요. 동일한 수요 곡선 상에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곡선이 이동하는 거다. 곡선이 이동하는 거다. 좀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요, 금리가 떨어지면 수요가 증가되거든요. 그래서 아까 3번, 4번 중에 몇 번? 3번이요. 그래서 수요 곡선이 우측으로 이동한다 하셔도 되고요. 수요 곡선이 좀 더 정확하게 우측으로 가면서 점점 올라가는 모양이거든요. 우상향으로 이동한다라고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바꿔드리면, 금리가 하락하면 수요의 변화로 곡선이 우측으로 또는 곡선이 우상향으로 이동하게 되는 수요의 변화다라는 것을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마지막으로 수요량의 변화와 수요의 변화 한번 더 해볼까요? 수요량은요, 해당저하의 뭐가 변해서 가격이 변해서 곡선상에서 점이 이동하는 것이라면, 가격 말고 나머지 것들, 그 외의 모든 것들입니다. 해당자와 가격 이외가 변해서 곡선이 우측이나 좌측으로 이동하는 것은 수요의 변화고요. 이것은 해당자와 가격 이외 것들, 소득, 선호, 인구, 금리 같은 것들이라고 기억하시고, 마지막으로 연필로 한 번 더 만들어서 1번, 2번은 수요량의 변화. 오케이. 1번, 2번 수요량의 변화입니다. 3번, 4번 우측으로 밀고 좌측으로 밀고, 3번, 4번은 수요의 변화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예. 그래서 그 공인중개사 공부한다는 티를 갖다가 주변 가족들한테도 좀 이렇게 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갑자기 이렇게 화면 바라보면서 막 잡고 있고 막 잡고 있고 막 1, 2, 3, 4 1, 2, 3, 4 이렇게 하고 있는 모습을 가족들에게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공부하더니만 좀 이상해졌나? 뭐 이런 느낌 들게, 공부하더니만 좀 사람이 이상해졌네, 그런 느낌이 들게끔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는 수요량의 변화와 수요의 변화입니다. 이번에는 네 번째, 대체재와 보완재입니다. 대체재와 보완재. 정말 수요 공급 이론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주요 내용인데요. 대체재는요, 용도가 비슷해서 한 재화 대신 다른 재화를 소비하더라도 만족에 별 차이가 없는 두 재화. 그래서 한마디로 표현하면 대체재는요, 대신해서 쓸 수 있는 재화를 대체재라고 합니다. 성격이 비슷해. 바꿔 써도 괜찮아. 왜냐면
만족에 별 차이가 없기 때문에, 효용이 비슷하기 때문에 그런 제과를 대체제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대체제 제가 얘기할 수 있게 만들어 드릴 테니까 저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차미슬 후레쉬랑 진로 이즈백 대표적인 대체제입니다. 그다음에 카스하고 테라 대표적인 대체제입니다. 그러니까 성격이 비슷해서 바꿔 쓸 수 있는 재화를 갖다 우리는 뭐라고 부른다? 대체제라고 부르는 겁니다. 이거 이해하셨나요? 두 번째, 보완제는요, 따로따로 쓰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한 재화씩 따로 소비할 때보다는요, 두 재화를 함께 소비할 때 만족이 더 커지는 두 재화를 보완제라고 하는 겁니다. 예컨대, 자, 보완제는 더 쉬워요. 무엇을 상상하든 그 이하입니다. 자, 제가 보완제 물어볼 테니까 대답하시기 바랍니다. 바늘과, 오케이, 실, 잘했어요. 샤프랑 샤프심, 샤프랑 샴푸심, 연필과 지우개,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보완제입니다. 오케이? 그리고 뭐 말 나온 김에 대표적인 보완제 하나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치킨과 맥주, 치맥, 치맥. 대표적인 대체제입니다. 자, 바늘만 쓰는 사람이 없다니까, 실만 쓰는 사람이 없고요, 바늘과 실은 같이 쓰죠. 두 번째, 샤프만 사는 사람이 없다니까, 샤프심만 사는 사람도 없고요, 샤프와 샤프심은 같이 쓰죠. 따로따로 쓰는 경우는 거의 없고요, 함께 할 때 효용이 커지는 재화를 우리는 보완제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시를 하나 기억을 하면서 개념 접근을 시도하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누가 대체제가 뭐야? 이렇게 물으면, 야, 대체제는 효용이 비슷해서 바꿔 쓸 수 있는 재화야, 그렇게 하지 말고요, 그냥 진로 이즈백이랑 차미슬 후레쉬 같은 게 대체제야 하면 돼. 그냥 카스 없으면 테라 먹으면 되잖아. 테라 없으면 카스 먹으면 되고, 이런 게 대체제야 하시면 돼요. 보완제는요, 따로따로 쓰는 경우는 거의 없고 함께 씀에 있어서 효용이 커지는 재화 할 필요 없다니까, 그냥 바늘하고 실 끝, 샤프랑 샤프심 끝, 이런 재화를 보완제라고 합니다. 자, 근데 시험에서는요, 대체제 보완제를 시험 문제를 낼 때는 이렇게 나옵니다. 한 놈의 가격이 변했을 때 다른 놈의 수요량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따지는 것을 우리는 수요의 교차 탄력성이라고 합니다. 한 번 더, 교차라는 말은요, 자, 도로가 하나만 있어요. 교차라는 말을 쓸 수가 없죠. 도로가 두 개 만나, 이때 교차로 이렇게 얘기하듯이 재화가 두 개 만납니다. 그때 교차 탄력성이라는 말을 쓰거든요. 근데 재화가 두 개 만날 때 이게 어떻게 만났는지를 좀 잘 봐야 됩니다. 재화가 만날 때 한 놈은 가격과 다른 놈은 수요량이 만나는 거예요. 한 번 더, 한 놈은 무엇? 가격, 다른 놈은 무엇? 수요량. 한 놈은 가격, 다른 놈은 수요량이 만나는 것을 갖다 우리는 뭐라 부른다고요? 수요의 교차 탄력성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부터 하는 얘기를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이거 꼭 좀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중요합니다. 한 놈은 가격, 다른 놈은 수요량입니다. 자, 아까 방금 제가 무엇과 무엇이 대체제라고 했냐면요, 자꾸 술 얘기해서 죄송한데 기억이 오래 남을 수 있으니까, 진로랑 차미슬 대표적인 대체제입니다. 대표적인 보완제입니다. 보완제는요, 샤프랑 샤프심 대표적인 보완제입니다. 근데 교차 탄력성은 뭘 묻는다고 얘기를 드렸냐면요, 한 놈은 가격이 뜨고요, 다른 놈은 수요가 뜬다 그랬습니다. 다시, 한 놈은 뭐가 뜨고요? 가격이 뜨고요, 다른 놈은 수요량이 뜬다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대체제인 한 놈 가격이 상승할 때 다른 놈 수요량이 어떻게 되는지, 증가되는지 감소되는지를 한번 얘기해 주시고요, 보완제는 한 놈 가격이 상승할 때 다른 놈 수요량이 증가되는지 감소되는지를 저한테 한번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저랑은 이렇게 이해를 하는 거예요. 시험장에 가셔서는 이렇게 풀 거 아니에요. 바로 묻자마자 바로 대답하시는 습관을 들여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갑니다. 잘 들으셔야 돼. 진로가 1,000원이었어요. 참외수도 1,000원이었고, 이때는 사람들이 아무거나 사 먹었어요. 근데 진로 가격이 1,500원으로 올라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체제 가격이 상승하면요, 일단 진로가 갑자기 1,000원 하던 게 1,500원 올라버리면요, 진로를 안 사요. 누가 진로 사겠어? 참이슬 수요가 증가되는 겁니다. 그래서 대체제는요, 한 놈 가격이 오르잖아. 그럼 그 놈 안 사고 다른 놈 산다니까. 다른 놈 산다니까. 자, 다시, 진로 가격이 오르면 진로 안 사지. 근데 그걸 안 묻고 시험에서 참이슬 쪽 수요가 어떻게 되느냐? 증가됩니다. 한 놈의 가격과 다른 놈의 수요가 같은 방향으로 움직여 버려요. 근데 보완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샤프 가격이 상승합니다. 샤프가 원래 1,000원 했었거든요. 근데 샤프가 1,500원으로 올라버립니다. 사람들이 샤프가 비싸니까 샤프를 안 사면서 뭐도 덩달아 안 사게 되냐면요,
샤프심 수요도 덩달아 감소하게 됩니다. 샤프심 수요도 덩달아 감소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우리 축구 한일전을 합니다. 축구 한일전을 하면 집에서 그냥 볼 수가 없잖아. 그래서 뭘 시켜요? 치킨 시켜요. 치킨. 그러면 치킨을 시키면 치킨 가격이 뭐합니까? 치킨 많이 먹으면 맥주 수요도 덩달아 증가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면 치킨 가격을 갖다가 그때는 하락을 시켜줘야 되는 거예요. 치킨 가격을 하락시키면 사람들이 치킨 사면서 맥주 수요를 증가시키듯이 샤프 가격을 하락시켜야지 샤프 심수요가 증가되지, 샤프 가격이 상승되어서는요 샤프 심수요가 감소된다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부터는 제가 상승 플러스라고 얘기할게요. 증가 플러스라고 얘기할게요. 상승 플러스라고 얘기할게요. 감소 마이너스라고 얘기할게요. 자, 잘 보세요. 한 놈의 가격과 다른 놈의 수요가 플러스 만나면 뭐가 되죠? 플러스가 되는 관계를 대체제라고 하고요. 한 놈의 가격과 다른 놈의 수요가 플러스 마이너스, 얘를 플러스 시키면 얘가 마이너스 되는 관계를 뭐라고 부른다? 보완제라고 부른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그 생초보긴 하지만 이해 위주로 강의를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만은 요 부분은요 제가 양보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대체제 보완제는 심장에서 정말 많이 나오니까, 한 놈 가격이 오를 때 다른 놈 수요가 증가되는 게 뭐야? 그러면 바로 대체제 해야 됩니다. 같은 방향. 한 놈 가격이 오를 때 다른 놈 수요가 반대로 움직이는 재화가 뭐야? 그러면 바로 보완제라고 해주셔야 됩니다. 대체제는 한 놈 가격이 오르면 같은 방향입니다. 다른 놈 수요가 증가되지만, 보완제는 한 놈 가격이 오르면 다른 놈 수요가 뭐 된다? 감소된다. 한 놈이 플러스 될 때 다른 놈도 플러스 되는 건 뭐고요? 대체제고요. 한 놈 플러스 다른 놈 마이너스 되는 건 무슨 제다? 보완제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겁니다. 다시 뿔뿔 그럼 뭐야? 대체제. 뿔마 그럼 뭐야? 보완제. 한 놈의 무엇과 가격과 다른 놈의 무엇이 수요가, 한 번 더, 한 놈의 무엇과 가격과 다른 놈의 무엇이 수요량이 같은 방향 플러스로 움직이는 게 대체제, 한 놈의 가격과 다른 놈의 수요량이 반대로 움직이는 거, 마이너스로 움직이는 게 무슨 제? 보완제라고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해하셨습니까? 근데 이 둘의 방향이 동일 방향일 때, 즉 비례관계일 때는 우리가 플러스라고 부르고요. 반대로 움직일 때를 우리는 마이너스라고 부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이렇게 공부할 겁니다. 수요의 교차 탄력성이 플러스인 재화는 뭐예요? 그러면 대체제 하시면 돼요. 수요 교차 탄력성이 마이너스로 움직이는 재화는 뭐예요? 그러면 보완제, 이렇게 얘기하실 겁니다. 그래서 암기하실 때는요, 대가리에 뿔 달린 보마, 이렇게 암기하실 겁니다. 대가리에 뭐 달린? 뿔 달린 보마, 이렇게 얘기하실 겁니다. 자, 예전에 조선시대 때 임금이 타던 말을 높여서 보마라고 불렀어요. 보마. 근데 이 임금이 타던 말 보마에 대가리에 뭐가 달려있지? 뿔이 달려있죠. 대가리에 뿔 한번 달아볼까요? 네, 대가리에 뿔이 달려있지. 유니콘처럼. 대가리에 뿔 달린 보마, 대가리에 뿔 달린 보마. 대체제는요, 수요 교차 탄력성이 플러스, 보완제는 수요 교차 탄력성이 마이너스. 교차 탄력성의 성격, 두 놈이 나오고요. 앞에 건 가격이 변하고 뒤에 건 수요량이 변해야 돼. 한 놈 가격과 다른 놈 수요량이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면 대체제. 한 놈의 가격과 다른 놈의 수요량이 반대로 움직이면 보완제,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다른 건 다 집어치우고 중요한 거 위주로 한번 진행을 해보면, 재화가 두 개 나오긴 했는데 앞에 건 가격이 떠야 되고요, 뒤에 건 수요량이 떠야 됩니다. 근데 이게 같은 방향 플러스로 움직이면 대체제고요, 반대 방향 마이너스로 움직이면 보완제입니다. 다른 거 다 집어치운다 그랬습니다. 대체제는요, 한 놈 가격이 상승하면요 같은 방향으로 다른 놈 수요가 증가됩니다. 보완제는 한 놈 가격이 상승하면요 반대 방향으로 다른 놈 수요가 감소됩니다. 그래서 문제 풀다가 한 놈 가격이 올랐대요, 다른 놈 수요가 증가됐는지 감소됐는지를 잘 봐야 됩니다. 이 놈 가격이 올리니까 다른 놈 수요가 증가되었다, 플러스 대체제. 대가리 뿔 달린. 한 놈 가격이 올렸어요, 다른 놈 수요가 감소되었다, 그럼 무슨 제? 보완제. 보마. 임금이 타던 말을 높여서 보마. 보마 4배 한번 쳐보세요. 보마. 조선 임금이 타던 말을 높여서 부르는 말을 보마라고 합니다. 근데 그 보마 대가리에 뭐가 달려 있다고요? 대뿔 보마, 대가리에 뿔 달린 보마, 이렇게 한번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암기 코드를 많이 하진 않았는데 오브데얼 제자가 보통 달인이 된다 그랬죠? 저 제자가 보통 달인, 이거 하나 기억을 하시고요. 그리고 암기 코드는 아니지만 1, 2, 3, 4 기억나시죠? 수요량 증가, 수요량 감소, 수요 증가, 수요 감소 했었고요. 대가리에 뿔 달린 보마, 이렇게 있었습니다. 그럼 틀린 지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29회 때 나왔던 문제인데요.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시면, 자, 한 놈의 가격이 상승을 했대요. 플러스 됐네. 근데 다른 놈의 수요가 보니까 감소됐대요. 마이너스 됐네.
그럼 이거는 두 상품이 대체적 관계다. 말도 안 되는 소리. 한 놈의 가격이 오를 때 다른 놈 수요가 증가돼야지 대체적 관계고요. 한 놈 가격이 오를 때 다른 놈 수요가 감소되었을 때는 둘의 방향이 반대로 움직였기 때문에 이거는 보완제다. 이렇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물론 본 수업 들어가면 정말 자세하게 요 개념들을 정리를 하실 거고요. 중요하게 다루어 보는 내용입니다만은 저는 여러분들이 생초보 기초에서 요 개념을 해결하고 오시기를 간절히 바라봅니다. 대체제는 한 놈 가격 오르면 같은 방향입니다. 대가리는 뿌리니까 다른 놈 수요가 증가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시면 되고, 보완제는 한 놈 가격이 오르면요 다른 놈 수요가 감소되는 거예요. 반대 방향이니까 이렇게 한번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자, 그럼 경제론 생초보 마지막 수요의 가격 탄력성입니다. 조금 어려운 표현도 나오는데 한번 정리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갑니다.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요, 가격의 변화율에 대한 수요량의 변화율입니다. 한 번 더. 가격의 변화율에 대한 수요량의 변화율입니다. 근데 여기다가 뭐를 씌운다? 절대값을 씌워요. 절대값. 절대값이 있는 유일한 탄력성은 수요의 가격 탄력성인데 왜 절대값을 씌우는지를 먼저 소개를 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가격을 10% 상승시키면요. 가격을 10% 상승시키면 수요량은 20% 감소됩니다. 만약에 그러면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요 10분의 20이 아니지 플러스 10분의 마이너스 20이니까 마이너스 2라는 결과값이 나와요. 오케이? 근데 여기다 뭐를 씌우면 절대값을 씌우면 그냥 2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값의 의미는 안에 있는 부호 신경 쓰지 않고 전부 다 뭐로 만들어 버리겠다? 플러스로 만들어 버리겠다. 근데 가격과 수요량 사이는 원래 반비례 관계이기 때문에 절대값을 안 씌우면 안 돼. 나중에는 이유를 알게 되니까 절대값이 있다라는 것만 아시고요. 저랑 절대값은 신경 쓰지 마시고 개념 정리를 한번 시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요, 기준값이 1이에요. 1. 1과 비교를 합니다. 그럼 1일 때 뭐라 부르냐면 단위 탄력적이다 라고 불러요. 1일 때 단위 탄력적. 그럼 수요의 가격 탄력성 1보다 크다 그러면 요거는 탄력적이라고 불러요. 수요의 가격 탄력성 1보다 작다 그럼 요거는 비탄력적이라고 불러요. 자, 그럼 지금부터 마음의 준비를 하시고 어떨 때 수요가 탄력적이라고 부르는지, 어떨 때 수요가 비탄력적이라고 부르는지, 어떨 때 수요가 단위 탄력적이라고 부르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보세요. 가격을 10% 상승시켰어요. 수요량이 10% 감소했어요. 근데 뭐를 씌운다고요? 절대값. 그럼 수요 가격 탄력성이 1입니다. 오케이? 그러면 이때는 수요가 단위 탄력적이다 라고 부르는 겁니다. 가격 변화시킨 만큼만 수요량이 변하는 경우입니다. 비싸면 안 사니까. 근데 가격을 10% 변화시켰는데 수요량이요 20%가 변합니다. 20% 변합니다. 그럼 이때는 탄력성이 얼마로 바뀌냐면요, 탄력성이 2로 바뀝니다. 2로 바뀌면 1보다 크죠? 그럼 이거는 탄력적이다 라고 부르는 겁니다. 가격을 10% 상승시켰더니 수요량이 5%만큼만 감소했습니다. 5%만큼만. 그럼 10분의 5니까 0.5가 되겠죠? 0.5는 1보다 작죠? 그럼 이거는 뭐야? 비탄력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수요 가격 탄력성은 뭐랑 비교해서? 1과 비교해서 1일 때 뭐? 단위 탄력. 1보다 크면 탄력. 1보다 작으면 비탄력. 항상 1과 비교합니다. 1.5 탄력. 왜요? 1보다 크니까. 0.5 비탄력. 왜요? Why? 1보다 작으니까. 1이면 단위 탄력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시험에서, 자, 보세요.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시험에 뜨면 가격의 변화율분의 수요량의 변화율이라고 시험에 써놓고, 자, 잘 봐요. 잘 봐요. 절대값을 씌워놓고, 가격이 많이 변하면 비탄력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1보다 작아질 거니까. 수요량이 많이 변하면 탄력이 되는 겁니다. 왜? 1보다 커지니까. 항상 분수에서는요, 위에 있는 놈, 분자가 많이 변하면 탄력이고요. 밑에 있는 놈이 많이 변하면 비탄력입니다. 가격이 많이 변하면. 왜냐하면 밑에 있는 놈이 분모가 크면 1보다 작아지고요. 비탄력. 분자가 커지면 1보다 커지니까. 그래서 보고 대답하세요. 수요가 탄력적일 때는 누구 변화율보다 누구 변화율이 커요? 그러면 탄력적일 때는 가격 변화율보다는 수요량의 변화율이 더 커요. 이렇게 얘기해 주셔야 됩니다. 1보다 커지니까. 수요가 비탄력적일 때는 누구 변화율보다 더 커요? 그러면 가격 변화율이 수요량의 변화율보다 더 커요. 라고 얘기해 주셔야 되는 겁니다. 이해하셨나요? 했다 그래 그냥. 너무 강압적이나? 그러면 한 번 더 설명해 드릴게요. 다 제 잘못입니다. 일을 못 시킨 것.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가격을 변화시킨 만큼은 수요량이 변하면 1이 되어서 단위 탄력이 되고요. 밑에 있는 가격 변화율보다 위에 있는 수요량의 변화율이 더 커야 탄력. 밑에 있는 가격 변화율이 더 크면 비탄력이 되는 겁니다. 밑에 누가 있다? 가격. 위에 누가 있다? 수요량. 밑에 가격이 더 많이 변하면 비탄력. 위에 수요량이 더 많이 변하면 탄력이 되는 겁니다. 물론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이건 참고만 하세요. 가격을 10% 변화시켰는데 수요량이 0% 변화됐어요? 전혀 안 변화됐습니다. 그럼 10분의 0이죠. 이때 0이라 그래요. 예를 가도 우리는 완전 비탄력이라 부릅니다. 가격을 10% 변화시켰다면 수요량이 물론 이론적으로만 가능하겠지만 리미트 무한대로 변합니다. 무한대로. 그럼 10분의 무한대는 무한대니까 이때는 완전 탄력이라 부릅니다. 완전 탄력. 그래서 여러분들 잘 한번 보실래요? 여러분들 요거 저 따라 한번 해주실 건가요?
안 해주시면 좀 후회하실 텐데. 한번 따라 한번 해주세요. 손가락 5개 꺼내세요. 옆으로. 그리고 수의 가계 탄력성 이 손 안에 있소이다. 수의 가계 탄력성 이 손 안에 있소이다. 가운데 손가락 까딱까딱. 가운데 손가락 까딱까딱. 이거 1. 1일 때 뭐? 단위 탄력. 이보다 커. 1 위에 있으니까 탄력. 이보다 작아. 그럼 이건 비탄력. 0. 최소값 0이야. 이거는 뭐? 완전 비탄력. 무한대. 이거는 완전 탄력이 됩니다. 수의 가계 탄력성 종류 몇 개? 5개. 그래서 수의 가계 탄력성 준비. 그러면 의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수의 가계 탄력성 준비. 의. 수의 가계 탄력성 가운데 손을 까딱까딱. 이 손 안에 있어야다. 이게 뭐야? 1. 1이면 뭐? 단위 탄력. 1 위에 있으면 1보다 크지? 탄력. 1 밑에 있으면 1보다 작지? 뭐? 비탄력. 0이면 뭐야? 완전 비탄력. 무한대면 뭐? 완전 탄력이 되는 겁니다. 한 번 더. 수의 가계 탄력성 이 손 안에 있어이다. 까딱까딱. 1이면 뭐? 단위 탄력. 이보다 크면 탄력. 작으면 비탄력. 0이면 완전 비탄력. 무한대는 완전 탄력이 됩니다. 이때 탄력적일 때는 밑에 있는 가격 변화율이 더 크고요. 비탄력적일 때는 죄송합니다. 비탄력적일 때는 밑에 있는 가격 변화율이 더 크고요. 탄력적일 때는 위에 있는 수량의 변화율이 더 크다. 분자가 많이 변화율이 더 크면 탄력이고요. 분모의 변화율이 더 크면 비탄력이다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하는 얘기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틀린 지문에서 수요의 가계 탄력성 이런 표현이 나왔습니다. 수요의 가계 탄력성. 자, 수요의 가계 탄력성은 무엇의 변화율보다 변화율 분해, 가격 변화율 분해, 수요량의 변화율 하시고 뭐를 씌운다? 절대값을 씌운 다음에 수요의 가계 탄력성이 비탄력적이다라고 돼 있는데 수요량의 변화율이 가격의 변화율보다 더 크다라고 돼 있습니다. 누구 변화율이요? 수요량의 변화율. 그럼 누가 변화율이 더 크냐면 위에 게 변화율이 더 크다고 돼 있습니다. 그때는 수요가 비탄력적이 아니라 뭐라고 해야 됩니까? 탄력적이다라고 해야 됩니다. 탄력적일 때 밑에 있는 가격 변화율보다 위에 있는 수요량의 변화율이 더 크다라고 해야 됩니다. 탄력적일 때는 밑에 있는 것보다는 위에 있는 변화율이 더 크고요. 비탄력적일 때 가격 변화율이 더 크다라고 했었어야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시험에서 정말 많이 물어주는 내용이니까 탄력적일 때는 누구 변화율이 더 커요? 그러면 밑에 있는 가격 변화율보다는 위에 있는 수요량의 변화율이 더 크고 비탄력적일 때는 밑에 있는 가격 변화율이 위에 있는 수요량의 변화율보다 더 크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오늘 배우신 거 한번 총정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저는 2편 경제론, 4편 정책론, 6편 금융론, 8편 감정평가론 이렇게 4개 편을 강의를 진행할 건데요. 일정 기간 명시해야 되는 게 뭐라고요? 유량이고요. 일정 시점 명시해야 되는 게 뭐라고요? 절량인데. 어떻게 공부하시려고 하셨냐면요. 유량은 됐고 절량을 공부하시기로 했었습니다. 어떻게 해요? 저제자가 보통 달인. 그래서 재고, 자산, 가치, 보급률, 통화량, 단기, 인구가 자량이고요. 나머지는 싹 다 유량이다 이렇게 공부하기로 했죠. 수요 법칙과 공급 법칙은요. 법칙 준비 PQ. 법칙 준비 PQ. 가격과 수요량 사이가 얘가 올라가면 얘가 떨어지고 얘가 떨어지면 얘가 올라가는 반비례 관계면 수요 법칙이고요. 가격이 상승하면 공급량이 증가되고요. 가격이 하락하면 공급량이 감소되는 것이 공급 법칙이다 그랬었습니다. 수요량의 변화와 수요 변화는요. 자, 이렇게 세로축은 가격, 가로축이 양일 때 우하향한다면 이렇게 1번, 2번으로 변하는 것이 수요량의 변화입니다. 해당자와의 가격이 변해서 곡선상에서 점이 이동하는 것이 무엇의 변화라고요? 수요량의 변화라면 이렇게 3번, 4번입니다. 3번, 4번은 해당자와 가격 이외가 변해서 곡선 자체가 움직이는 것, 우측이나 좌측으로 움직이는 것을 수요의 변화라고 합니다. 곡선 자체가 우측이나 좌측으로 변하는 것이 수요의 변화가 됩니다. 대체제 하는 것과 보완제 하는 것이 있는데 한 놈의 가격과 제가 A 가격 한번 해볼까요? A 가격과 B 수요 한 번 더 제가 A 가격 한번 해볼까요? 한 놈의 가격과 B 수요가 얘가 올라갈 때 얘도 같은 방향으로 증가되어 버리면 대체제라 그랬고요. 얘가 올라갈 때 얘를 안 사게 돼요. 반대로 움직이면 보완제라 그랬습니다. 대가리에 뭐가 달려있죠? 뿔이 달려있죠. 누가요? 보마가요. 이렇게 하면 보완제가 된다. 대가리 뿔 달린 보마 이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요. 가격의 변화율에 대한 수요량의 변화율 하시고 무엇 씌운다고요? 절대값 씌운다고요. 기준값은 1, 최소값은 0, 최대값은 무한대 이렇게 하시고요. 종류는 몇 개? 5개. 1이면 단위 탄력, 크면 탄력, 작으면 비탄력, 0이면 완전 비탄력, 무한대는 완전 탄력. 그래서 1 가지고 3개를 만들 수 있는 거예요. 1이면 단위 탄력, 1보다 크다 작다가 2개 있잖아, 그렇지? 크면 탄력, 작으면 비탄력, 0이면 완전 비탄력, 무한대면 완전 탄력으로 개념 정리를 시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감이 느껴질 수도 있겠습니다만 생초보 강의에서는요, 부동산 경제론의 5가지 용어 정리를 해드렸고 틀린 기출 지문 정리를 해드려 봤습니다. 3편 부동산 시장론 황재원쌤 강의 들으시고요. 저랑은 제4편 부동산 정책론에서 다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정책론 강의에서 다시 봬요. 수고하셨습니다.